저는 유경자입니다. 제 나이는 66입니다. 제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밥 한 그릇의 값이 사람 마음을 가르는 순간을 직접 겪었기 때문입니다. 국밥집을 30에 넘게 지키며 새벽마다 사고를 뒤집던 손은 이제 쉬지만 저는 여전히 기록과 계산을 놓치지 않습니다. 영수증은 날짜별로 묶고 도장은 별도의 쇠상자에 넣어 매일 밤 봉인 스티커를 붙였죠. 이 습관이 훗날 저를 살렸습니다. 저는 땅을 믿습니다. 벽지는 계절에 바래도 땅은 계절을 쌓아 올리니까요. 그래서 가게를 정리하고 나서도 제 노후는 통장보다 지적도 위에 있다고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제 작은 자부심은 남에게 기대지 않고 번 돈으로 버텨온 등뼈였고, 작은 결핍은 혼자 사는 저녁상에 늘 숟가락이 하나뿐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다만 그 숟가락마저 빼앗기는 날이 오리라곤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5월 어느 날 저는 아들 윤태호와 며느리 박서현을 불렀습니다. 상은 간단했습니다. 두부찌짐과 열무김치, 막걸리 한 주전자뿐이었죠. 저는 잔을 채우고 말을 꺼냈습니다. 집 한 채를 너희에게 마련해 주겠다. 순간 공기가 들떴습니다. 박서현 눈동자가 번쩍였고 태호 얼굴에는 안도의 기색이 번졌습니다. 저는 조건을 덧붙였습니다. 내가 지정한 집으로 들어가 살 것, 내가 눈 감을 때까지 나를 부모로서 존중하고 부양할 것, 이 두 가지였습니다. 박서현은 고개를 빠르게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재개발 얘기가 도는 동네라는 말에 특히 밝아졌죠. 저는 잔을 비우며 속으로 계산서를 접었습니다. 그 집은 허름하지만 기반이 되는 땅값이 곧 달라질 자리였습니다. 저는 장부맨 앞장에 연필로 작은 메모를 남겼습니다. 도장함, 수첩, 알람, 사물과 습관과 시간표를 내 편으로 묶자는 뜻이었죠. 다음 날 저는 태호만 데리고 등기소에 갔습니다. 법무사를 통하지 않았습니다. 창구는 오전 10시부터 민원 번호표가 밀렸고 수수료는 카드보다 현금이 빨랐습니다. 저는 일부러 어수룩하게 보였고 태호는 서류 더미에 지쳐 제 표시대로 도장을 꾹꾹 찍었습니다. 그 사이에 저는 가장 중요한 신청서를 따로 챙겼습니다. 건물은 아들 이름으로, 토지는 제 이름으로 남기는 분리 등기였습니다. 국밥집에서 배운 건 단순했습니다. 뼈와 살은 함께 끓여도 걷어낼 때는 따로 젓가락을 써야 한다는 이치였죠. 창구 직원이 확인, 도장을 찍는 순간 제 손끝에 작은 떨림이 지나갔습니다. 봉투 속 권리증, 종이는 묵직했고 쇠상자에 넣으니 마음이 비로소 가라앉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수첩, 첫 장에 적었습니다. 조건 앞에 도장 분리, 증거 보관. 저는 잠을 청했고 알람은 새벽
4시에 맞춰 두었습니다. 저는 이사를 서둘렀습니다. 집은 낡고 군데군데 곰팡이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박서현은 대문턱에서부터 동네를 훑어보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재개발, 보상, 평당 얼마 같은 말이 입술 사이로 새어 나왔습니다. 저는 구석방을 제 방으로 삼고 쇠상자를 바닥 상자 밑에 숨겼습니다. 태호는 새 주소로 전입신고를 했고 관리비 고지서는 제 이름의 토지와 태호 이름의 건물로 따로따로 날아들기 시작했죠. 첫 주말에 저는 시장에서 못을 사와 방문, 고리의 작은 녹음기를 걸어 두었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 어떤 말이 오가는지 알아두려는 최소한의 대비였어요. 국밥집에서 배운 것도 있습니다. 손님 말이 없는 날일수록 뒤처리 바구니를 먼저 본다는 것, 말이 남기는 흔적이 설거지통 밑에서 제일 먼저 냄새 난다는 것 말입니다. 이상 신호는 사소한 데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거실에서 청소기를 밀면 박서현은 창문을 활짝 열고 말했습니다. 묵은 냄새가 나요. 저는 웃으며 닫았습니다. 맞바람이 들어오면 기침이 도졌거든요. 저녁에는 셋이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박서현 밥그릇에는 소시지가 올랐고 제 앞에는 멀건 국이 자주 놓였습니다. 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수첩에 시간을 적었습니다. 오후 7시 13분, 식사 차별 기록. 며칠 뒤 박서현은 백화점 책자를 들고 와 가방 사진을 펼쳐 보였습니다. 곧 돈이 들어오니 이 정도는 필요해요. 저는 값을 물었습니다. 150이라 했습니다. 저는 장사꾼처럼 숫자를 접었습니다. 그 돈이면 겨울 내 보일러가 끊기지 않겠구나. 박서현은 피식 웃었습니다. 시골 사람 같아요. 그 웃음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때 박서현이 핸드백을 뒤지며 카드 고지서를 훑어봤습니다. 이자만 20만이야.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모른 척했지만 수첩에 적었습니다. 재정 압박, 상황 추정. 그날 밤 태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서현이 요즘 예민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그러나 제 알람은 더 이른 시간으로 옮겨졌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떼러 구청 무인 발급기로 갈 계획이었습니다. 건물과 토지의 칸이 분명히 갈라져 있는지 다시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새벽 5시 반, 발급 수수료는 300원이었고 용지 2장이 나왔습니다. 종이는 냄새가 났고 활자는 정확했습니다. 저는 종이를 다시 봉투에 넣고 쇠상자 밑바닥에 끼웠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더 단단히 묶었습니다. 저는 장 보는 길에 동네 부동산 앞 전단을 보았습니다. 추진위원회 발족, 설명회 일정, 평당 추정 금액, 종이의 숫자들이 박서현의 눈동자에 뛰어들었습니다. 저녁 상에서 박서현은 말했습니다.
보상 나오면 차를 바꿔요. 태호는 웃었습니다. 저는 밥을 뜨며 물었습니다. 지금 차가 문제 있니?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박서현은 제 방으로 와 물었습니다. 어머님, 예금이 얼마나 되세요? 저는 대답을 아꼈습니다. 전기요금 고지서가 테이블 위에 그대로였거든요. 저는 말했습니다. 눈앞 것부터 치우자. 박서현 입꼬리가 내려갔습니다. 그 표정을 저는 장사판에서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값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손님이 짓던 표정과 똑같았죠. 사건은 생각보다 느리게 달아오르다 한순간 끌어 넘쳤습니다. 일요일 오후 태호 친구 둘이 집에 왔습니다. 저는 국수를 삶고 단무지를 썰어냈습니다. 박서현은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친구들이 돌아가자 박서현이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런 집에서 손님을 부르지 마세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신 수첩을 펼쳤습니다. 오후 4시 16분 방문객 응대 중 모욕성 발언. 저녁에 태호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태호는 제 방문 앞에서 망설이는 발소리를 낸 지 오래였습니다. 노크를 하려다 멈추기를 3번 반복했지만 결국 말했습니다. 피곤해요. 저는 그 말의 무게가 밥 한 공기보다 가볍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은행에 다녀왔습니다. 현금카드 재발급 수수료 1,500원을 냈습니다. 귀가하자 박서현이 놀랍게도 제 방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부터 바꿔요. 요구가 돌아왔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아직 모르는 일에 내 노후를 걸 수는 없다. 박서현은 한숨을 크게 쉬고 방문을 닫았습니다. 문틈이 떨렸고 제 심장도 같이 떨렸습니다. 저는 녹음기의 빨간 불을 확인했습니다. 그날 밤 녹음에는 작게 웃는 소리와 낮게 내뱉는 말이 담겼습니다. 늙은 노인네가 돈을 쥐고 흔든다. 같은 단어들이 섞여 있었죠. 저는 이어폰을 빼고 수첩을 덮었습니다. 기록은 쌓였고 제 마음의 국물은 더 진해졌습니다. 저는 일정표를 벽에 붙였습니다. 구청 방문, 조합 사무실 주소, 변호사 번호, 국밥집 게시판에 붙이던 오늘의 찬거리를 대신한 제 노년의 업무표였죠. 오전에 조합 사무실에 들렀습니다. 격리 직원은 조합원 명부 열람은 소유자만 가능하다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르면 협의 창구도 다른가요? 그렇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필요한 문장을 확인했으니까요. 오후에는 오랜 단골이자 지금은 변호사가 된 박현수를 만났습니다. 박현수는 제 수첩을 천천히 넘겼습니다. 필체와 날짜, 대화의 요지를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용 증명 양식을 보여드릴게요. 때가 오면 이걸 보내죠. 집으로 돌아오니
박서현이 등기부, 등본을 들고 있었습니다. 소유자란을 손톱으로 콕콕 찍어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제 이 집은 우리 거예요. 저는 돋보기를 쓰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건물 칸만을 가리킨다는 사실을 일부러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상에 저는 멸치를 볶아 올렸습니다. 박서현은 젓가락을 놓으며 표정을 구겼습니다. 짠 음식은 노인에게 나빠요. 저는 소금을 줄이겠다 했습니다. 태호는 말이 없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즈음 박서현이 제 앞 상을 쓱 밀었습니다. 젓가락 소리가 허공에서 울리고 멈췄습니다. 저는 상을 붙잡고 숨을 골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도장한 봉인을 2겹으로 붙였습니다. 그리고 수첩에 적었습니다. 밥상 모욕, 증거 추가, 기다림 유지. 며칠 뒤 점심시간, 저는 시장 골목 복사집에서 공증 안내문을 챙겼습니다. 도장이 찍힌 종이는 냄새로도 구별된다는 걸 저는 오래전부터 알았습니다. 저녁에는 태호를 부엌으로 불렀습니다. 너의 책임은 무엇이냐? 태호는 대답을 피했습니다. 설거지 물소리가 유리컵을 때리는 소리와 섞였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다음 행동의 순서를 정해 두었으니까요. 저는 오랜 침묵 끝에 딸 민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괜찮다, 걱정 마라. 짧은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새벽에 등산화 끈을 조였습니다. 바람이 차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에서 쓰던 손수레에 빈 상자를 싣고 고물상에 들렀습니다. 집안 정리를 하려면 작은 박스가 필요했거든요. 오전 10시에 조합장을 만났습니다. 이름은 최필재였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토지 등기 권리증 원본이었습니다. 최필재는 제 이름을 3번이나 확인했습니다. 앞으로의 협의는 건물주가 아닌 토지주인 나와 하세요. 최필재는 당황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에는 박현수와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비밀을 지키고 시점을 기다려요. 저는 장사를 접을 때 배운 게 하나 더 떠올랐습니다. 마지막 국물은 불을 끄기 직전 가장 맑아진다는 사실이었죠. 집에 돌아와 보니 박서현은 쇼핑백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옷값, 영수증 합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27만 8천 원이었습니다. 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저는 보온병에 죽을 끓여 제 방으로 가져갔습니다. 상을 따로 펴니 박서현이 말했습니다. 거실이 좁아요. 저는 방에서 조용히 먹었습니다. 밤중에 문틈 너머로 통화 소리가 흘렀습니다. 늙은 노인네, 치우고 싶다. 같은 말이 녹음되었습니다. 저는 귀를 막지 않았습니다. 기록이 말해줄 테니까요. 다음 주 평일 감정평가사가 왔습니다. 줄자를 들고 방을 쟀습니다. 박서현은
평가사 곁에 붙어 말을 보탰습니다. 우리 집은 속은 튼튼해요. 저는 창가에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평가사가 떠나자 박서현은 들떠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저는 설거지를 하며 수도꼭지를 잠갔습니다. 물소리가 멎자 집이 아주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벽에 일정표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최종 공고 예정일이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호텔 로비에 앉았습니다. 건설사 재개발 담당 한상무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내 땅의 값은 평균보다 10%더 주세요. 그리고 건물 보상은 법정 최저로만 책정하세요. 마지막으로 비밀을 요청합니다. 공고 전까지는 한 글자도 세지 않게 해주세요. 한상무는 계산기를 두드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서류를 읽을 때마다 돋보기를 잠시 벗었습니다. 눈을 쉬게 하는 사이에 마음을 고정하려고요. 사인은 깔끔하게 끝났습니다. 계약금은 2주 뒤로 잡았고 잔금은 사업 시행인가 공고 후 20일 이내로 했습니다. 날짜는 수첩에 새겼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박서현은 값비싼 레스토랑 봉투를 흔들었습니다. 남은 음식이 담긴 통을 제 앞에 내려놓고 웃었습니다. 드세요. 저는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 상을 따로 폈고 천천히 먹었습니다. 그때 박서현이 성큼 다가와 상을 들어 쓰레기통에 엎었습니다. 포크가 철벽을 긁는 소리가 났고 저는 잠시 손을 내려놓았습니다. 제 속은 차갑게 식었고 외부의 시간은 갑자기 느려졌습니다. 태호는 문턱에 섰어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방으로 돌아가 수첩을 펼쳤습니다. 날짜와 시각과 행위를 적었습니다. 밥상 전도, 모욕, 증거 완료, 그리고 봉인 스티커를 붙인 도장함을 손으로 한 번 더 눌렀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박현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작하자 아침이 와서야 저는 상처가 통증으로 바뀐다는 걸 알았습니다. 통증은 판단을 명료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조합의 토지 소유자 명의 확인 공문을 보냈고 건설사에는 비밀 유지 각서를 다시 팩스로 받았습니다. 팩스 수신표의 분단위, 지각은 수첩에 옮겨 적었습니다. 점심에는 구청 세무과에서 재산세 고지 기준을 확인했습니다. 토지는 제 이름으로 고지되고 건물은 태호 이름으로 고지된다는 명확한 말이 메모지에 남았습니다. 귀가 아니 집은 조용했습니다. 상이 엎어진 자리만 어지러웠습니다. 저는 그 자리를 깨끗이 닦고 상을 접어 벽에 세웠습니다. 저는 공고판 앞에서 사람들 틈에 섰습니다. 휴대전화들이 반짝였고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이름 옆 금액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윤태호, 건물, 보상액 300만 원. 저는 숫자가 작다는 사실보다 숫자의 자리가 정확하다는
사실에 먼저 안도했습니다. 제 이름은 공고판에 없었습니다. 토지 일괄협의 중으로 표기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와 창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소파 끝을 스쳤고 커튼이 약하게 흔들렸습니다. 잠시 뒤 현관문이 쾅 닫히며 열렸고 박서현의 목소리가 터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저는 테이블 위에 봉투를 올려놓았습니다. 토지 등기부 등본과 조합 공문 사본이었습니다. 박서현은 서류를 잡고 고개를 갸웃거리다 얼굴빛을 잃었습니다. 태호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너희는 단 한 번도 이 땅의 주인이 아니었다. 상이 엎어진 날을 떠올렸고 제 손은 떨지 않았습니다. 박서현은 변호사를 찾겠다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담료가 만만치 않다는 말은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사흘 뒤 두 사람은 돌아왔습니다. 표정은 쉽게 읽혔습니다. 법은 토지와 건물의 분리를 인정한다는 대답을 들었을 것입니다. 박서현은 또 다른 전선을 택했습니다. 친척들에게 전화를 돌렸고 제가 노망이 났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민지에게 연락했습니다. 민지는 제 딸입니다. 저는 녹음 파일과 수첩 사진, 등기부 사본을 넘겼습니다. 민지는 단호했습니다. 엄마, 이런 일이 있었는데 왜 말 안 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저녁 단체 대화방에 자료가 올라갔고 말들이 멈추었습니다. 사과 전화가 왔습니다. 박서현은 집안 물건을 집어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재물 손괴 현행범이 있습니다. 순찰차가 도착했고 상황은 기록으로 바뀌었습니다. 태호는 허둥댔고 박서현은 연행되었습니다. 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창문을 닫고 전등을 끄고 수첩에 선을 그었습니다. 첫 회수 완료. 도장함, 수첩, 알람, 사물과 기록과 시간표가 서로 맞물렸습니다. 저는 폐기물 업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집안의 낡은 가구들을 모두 비우겠습니다. 작업비 견적은 50만 원이 나왔고 계좌이체를 했습니다. 이틀 뒤 트럭이 왔고 침대와 소파가 빠져나갔습니다. 집이 가벼워졌고 제 마음도 가벼워졌습니다. 저는 박현수와 조화 사무실에 가서 토지 매도 계약 잔금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날이는 묵직했고 통장에는 약속된 숫자가 자리 잡았습니다. 저는 벽의 일정표에서 마지막 동그라미를 지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철거. 저는 그날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철거 당일 포클레인이 팔을 뻗자 벽이 갈라지고 먼지가 솟았습니다. 언덕 위에서 식은 커피를 들어 올렸다가 내려놓았습니다. 소리는 낮았고 제 아내 소리도 낮았습니다. 그 다음 저는 도심을 떠나 남쪽 바다로 내려갔습니다. 레지던스를 장기로 임대했고 새 집 자리를 골랐습니다. 바닷바람이 소나무를 지나
마당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설계 미팅에서는 통유리 대신 나무 창을 택했고 거실 바닥엔 따뜻한 원목을 주문했습니다. 견적서 금액 칸에는 사인을 남겼고 알람은 다시 4시로 맞췄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공사장을 돌며 기초와 배관을 확인했고 장부 첫 장에 진행률을 적었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는 줄 알았습니다. 이듬해 2월 겨울바람이 매서워질 무렵 민지가 조심스레 전했습니다. 태호 오빠가 변두리 옥탑에서 쓰러졌어요. 저는 보건소 침상 위에서 마른 얼굴을 보았습니다. 눈이 마주치자 눈물이 흘렀고 손이 떨리며 제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엄마, 죄송합니다. 저는 그 손을 뿌리치지 않고 곁에 앉았습니다. 밤새 말없이 자리를 지켰고 아침에는 그를 데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부엌에서 쌀을 씻고 채소를 다져 죽을 끓였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오르자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먹어라. 태호는 울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빈 그릇이 내려앉을 때 저는 말했습니다. 용서는 하겠다. 그러나 관계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봉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방을 얻고 기술을 배워라. 태호는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돈은 받지 않겠습니다. 제가 벌어서 살겠습니다. 저는 더 권하지 않았습니다. 문 앞까지 걸어 나가 등을 보았습니다. 바다는 잔잔했고 소로나무는 흔들렸습니다. 저는 장부의 마지막 줄을 적었습니다. 도장함, 수첩, 알람, 사물과 기록과 시간표는 내 편이었고 남은 생은 내 2발로 걷겠다는 결심이었죠. 새집 마당에는 소나무 10그루가 심어졌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소리피 바스락거렸고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차를 우렸습니다. 숟가락은 여전히 하나였지만 이제 그 숟가락을 빼앗을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는 새벽 4시 알람에 맞춰 일어나 바다를 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국밥집을 할 때와 다르지 않습니다. 준비하는 자가 살아남고 기록하는 자가 이기며 시간을 지키는 자가 마지막까지 설 수 있다는 진리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는 까닭은 단순합니다. 밥 한 그릇에 값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강이 흐른다는 사실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새벽 4시에 일어나 수첩에 날씨를 적고 도장함의 봉인을 확인합니다. 알람 소리가 울리면 하루가 시작되고 해가 지면 기록을 정리합니다. 사물과 습관과 시간표, 이것들이 저를 지켜주었듯이 여러분도 자신만의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준비된 자의 편이고 기록은 거짓말하지 않으며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것이 66해를 살아온 유경자가 전하는 작은 교훈입니다.